안녕하십니까. JH가족 여러분, 대표원장 유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신오일신 제3회 영상입니다. 제목은 디테일 본질을 살리자 2탄입니다. 지난 2회차 영상에서도 디테일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핵심,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본질이라고, 디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학원의 본질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익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한 것은 다른 공통된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마지막 남는 그 1%의 차이, 가장 본질을 누가 잘 구현했느냐, 단 1%의 차이가 바로 그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이번 3회 영상에서도 우리 학원의 본질, 디테일을 살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각각의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재능, 수준도 각각 다른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간혹 우리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학습에 소질이 있어, 무엇에 소질이 있어, 학습에 재능이 있어, 또는 잠재력이 있어, 저 아이는 소질이 없는가 봐, 재능이 없어 라는 말들을 곧잘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는 깊이 고민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론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과연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 다시 말하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고난 재능이 우리 아이들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또는 TV에서 요즘에도 보니까 영재 발굴단 이런 TV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혹 이런 사람들을 혹은 이런 친구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치다든가 드럼을 잘하거나 아니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든가 거의 천재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아이는 원래 저런 재능을 타고났을 거야. 엄마가 혹은 아빠가 운동선수일 거야. 아니면 음악가의 천재 음악가, 잘 나가는 음악가의 자식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식을, 우리 아이들을 슬쩍 보게 됩니다. 천재는 아니지요. 영재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어떨 때는 주눅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아이들의 혹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잠재력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그 일을 성취하는 데 결정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심리학자 라슬로 폴가르 그리고 그의 아내 클라라가 진행한 세 자녀 실험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들은 세 딸을 체스 그랜드마스터, 체스 천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체스 그랜드마스터로 키우는 실험을 장장 25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의 목적은 이 라슬로 폴가르가 가정한 일찍 시작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과 애정을 쏟는다면 그 어떤 영역에서든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요. 이 가정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내인 클라라를 만나기 전부터 이 심리학자가 폴가르가 구상을 했다고 그러고요. 당시에 체스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여자 체스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든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랜드 마스터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첫 달부터 훈련을 시키죠. 연습을 시킵니다. 첫째 수전이 여성 최초의 그랜드 마스터가 되게 됩니다. 둘째 소피아는
14세 때, 14살 때 남성 그랜드마스터가 다수가 출전한 로마 대회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일명 로마의 약탈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15세 5개월 만에 그랜드마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여성 체스 기사 1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주목한 점은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셋째로 가는 동안 그랜드마스터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단축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기량도 훨씬 더 뛰어나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은 심리학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이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즉 천재로, 그것도 어린 나이에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타고난 잠재력은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평생을 건 실험으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 IQ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은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의 속도, 그리고 실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영향이 학습의 속도와 그 다음에 실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느냐, IQ가 높은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도 아주 높은 우월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되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IQ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시작 단계인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년기로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죠.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알려줘도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그 다음에 암기력이 좋으니까 영어 단어도 금방 암기를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셔도 평생을 아주 좋은 직장에서 어떤 최고의 수준에 올라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락을 찍는, 점수가 떨어진 아이들도 아주 흔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IQ가 높은 아이들은 지능이 조금 낮은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규칙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좀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학습의 양이나 학습의 수준이 좀 떨어질 때는, 낮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잘 하게 됩니다. 학습이 좀 쉬워지는 거죠. 공부가 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여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노력이 좀 결여되겠죠.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투자의 시간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남들이 1, 2주 걸려서 시험 대비를 한다면, 한 달 걸려서 한다면, 이 친구들은 벼락치기로 하루 만에 공부를 해도 점수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습관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의 질이, 공부의 양이, 그리고 공부의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은 자기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히려 평범했던 아이가 꾸준한 학습을 해오면서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학습에 있어서 지능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좁혀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내용을 좁혀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학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서두에서 제가 타고난 재능, 그리고 타고난 잠재력,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IQ가 어떤 일의 성취에 있어서, 학습도 마찬가지죠. 학습의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학원 현장에서 또는 학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테니스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정구를 배웠는데요. 말랑말랑한 공으로 치는 정구입니다. 정구 선생님이, 코치 선생님이, 이 스윙 연습을, 오늘은 스윙 연습만 해. 500개, 1000개. 스윙 연습을 열심히 하죠. 휘두릅니다. 공 땅 튀어서 치기고 무념무상의 경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면 노트에 딱 해가지고 막 쓰죠. 그냥 ABCD 막 씁니다. 역시 문형무상의 경지에 이르죠. 영어 단어 암기를 시키고 바로 즉석한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어도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되면 그렇게 문형무상으로 테니스 공을 전구공을 쳐냈던 그 학생은 내일이 돼도 자세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어제 그렇게 열심히 암기했던 영어 단어도 내일이 되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학습에 있어서,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단순하게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것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연습,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냥 반복하는 것, 또한 내가 어느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기계적으로 척척척척척 해내는 단계가 됐어요. 그 단계가 돼서 이제는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뭔가를 해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되면 결국은 더 이상의 실력의 진척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막 그 레지던트를 끝내고 대학병원에 새로 들어온 그 젊은 의사와 그리고 약 30년, 40년을 한 분야에서 있었던 그 베테랑 의사와 어떤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해봐라 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 분야에서 30년, 40년을 일해왔던 의사라면 초내기 베테랑 의사가 그냥 그 새내기 의사보다는 훨씬 더 관록 있게, 그쵸?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의 과정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내기 의사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과 수술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것, 이것은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하려면, 계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떤 일의 성취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표를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계획된, 꾸준한, 좀 더 다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습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행 과정을 감독하면서 같이 해줄 코치가, 즉 교사가 또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목표를 완전하게 성취할 때까지 혹은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 연습, 학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적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목적의식적인 훈련이라고도 하고요. 목적의식적인 학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소성.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물체가 변형이 되죠. 스프링 예를 들면 쉽습니다. 스프링에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일정한 힘을 늘어나지요. 형태가 변합니다. 딱 놔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탄성 한계를 넘는 데까지 힘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게 되면, 즉 스프링을 쭉 있는 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스프링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늘어진 채로 있게 됩니다. 탄성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형태가 변형되고 그 변형된 형태가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뇌도 이 가소성의 성질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 굉장히 많은 신경망이 있죠. 뉴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신경망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의식적인 훈련을 그리고 연습을 꾸준히만 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이라고 해요. 이 인간 뇌가 가지고 있는 가소성의 원리와 함께 또
우리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성.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익숙하게 해오던 것 혹은 내 몸에 잘 맞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항상성인데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일정한 압박을 또 가하게 됩니다. 일정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내 환경이 바뀌니까. 그렇죠? 환경이 바뀌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뇌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어느 정도 압박까지는 견뎌내요. 왜? 견뎌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안정감을 찾는 그 위치, 내가 늘 그려왔던 위치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런데 압박을 조금만 더 주게 됩니다. 조금만 더 주면 스트레스 상은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그때부터 뇌는 변화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새로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새로운 컴포트 존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안정적인 존을 찾게 되죠. 그래, 포기하고 내가 졌어. 스트레스 받는 거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 수준 높게, 그러면 내가 한 수준 높게 나의 위치를 잡아줄게. 됐지? 그럼 새로운 컴포트 존을 형성하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목적의식적인 학습, 연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식적인 훈련, 연습에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현실적인 기대치에 맞는 훈련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들어왔어요. 어떤 아이가 들어왔는데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야, 우리의 목표는 95점이야. 됐지? 95점을 향해서 화이팅! 들어왔는데 1 더하기 1도 잘 모르는 친구한테, 그쵸? 95점, 100점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상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현대적인 상태, 처음 들어왔을 때 현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속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겠죠. 너는 10점 맞고 있으니까 일단 요 1학기까지는 60점으로 혹은 40점으로, 그리고 2학기에서는 1년이 지났을 때는 한 70점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80점까지 올려보자. 이러한 목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정확하게 상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렇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상태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아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사, 강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에요. 강사들이 정확한 진단 도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검사를 통해서 수준도 판별하고 상태도 진단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목표가 설정돼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 교사의 역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의식적인 연습에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의 능력, 배우는 사람의 현재적인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압박이 일정 정도 가해지고 견딜 수 없는 압박의 수준이 되면 결국은 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한 수준 높은 단계의 컴포트 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항상성을 수립하려고 뇌가 알아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수준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압박의 강도가 너무 세면 막 몰아치면 그럼 부러지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주면 아이들이 얘는 힘들어. 이 정도 주면 얘는 수월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주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학습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과제도 그렇게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효과는 어릴수록 좀 더 빠르고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어린 가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클 때 큰 나무, 이런 둥치가 이미 생긴 나무를 휘려고 하면 잘 안 휘어지겠죠. 그러나 조그만 가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가지를 살짝 휘어서 철사로 이렇게 감아놓으면 그대로 휘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어릴수록 이러한 훈련에 적응만 된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의식적인 훈련 연습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온전히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노력. 우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투자한 시간 대비 성취도가 극도로 불일치한 아이들을 종종 만나보게 돼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부모님도 모르겠고 가르친 선생도 모르겠는 아주 이상한 점수가 나오게 되죠.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는 무엇을 한 겁니까? 그냥 시간을 그냥 던져버린 거죠. 책만 펴놓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끄적끄적하고 입으로 엉엉엉하고 문제도 푸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70%의 집중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의 70%의 집중력으로 장기간 연습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집중력을 뽑아내서 100%의 집중력으로 단기간 연습하는 것이 효율성,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텐션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입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몰입 시간, 그러니까 몰입 시간 같은 걸 운영해서 아이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쭉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 그래서 다른 거, 야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몰입 시간이야. 자 시작해서 5분이요 5분 이렇게 딱 공부하는 것, 오늘 공부한 것을 쭉 정리해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원만의 또 특색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 목적의식적인 연습에는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번째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수정입니다. 학습의 방향을 바꿔주고 태도를 바꿔주고 또 수준을 바꿔주는 이런 피드백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목적의식적인 연습에는. 그러나 이 피드백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피드백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아이가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미리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아이가 어떤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피드백을 가해도 쓸모없는 피드백이 되게 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24시간 안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피드백이 가해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24시간 내에. 그리고 피드백은 그냥 애들이 질문지를 가져오면,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냥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이가 스스로 충분히 해결해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과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혼자 연구하는 시간을 줘서든.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드백, 즉 첨삭 수업이나 첨삭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목적의식적인 연습에는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훈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적 표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적 표상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 단어 또는 그 일을 떠올리면 머릿속에 확 즉각적으로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이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 A씨가 있고요, 한국인 B씨가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된장찌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듣자마자 된장찌개 만들어 보세요. 그 된장찌개를 떠올려 보라도 아니고 만들어 봐라. 외국인들이 된장찌개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뒤죽박죽. 그렇죠. 된장만 넣고 끓여야 되나? 된장에 소시지를 넣어야 되나?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죠. 일단 된장을 푼다, 물을 적당량을 붓고, 그렇죠? 두부와 그다음에 오이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끓인다, 그렇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바로 심적 표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게 된장찌개가 심적 표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심적 표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중요하느냐? 일반인과 전문가를 구분짓는데 심적 표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과 전문가의 구분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법률 전문가다 그러면 이 법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 표상의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심적 표상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심적 표상의 양과 질이 일반인과 전문가를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는 심적 표상, 법률에 대한 심적 표상이 굉장히 질적으로 깊고 양적으로도 많은 것이지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심적 표상이 아주 많이 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감사하게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심적 표상을 개발하기 위한 이 질문들을 좀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업을 만약에 이제 칠판 수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칠판 수업을 모처럼 하는데 칠판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지점에 또는 중요한 지점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눈을 감게 해요. 눈을 감게 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얘들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배웠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 또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옵니다. 들고 왔을 때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또는 이 새끼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질문지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먼저. 그러면 아이가 지가 본인이 해결했던 과정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심적 표상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또는 자, 이후에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까? 또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들을 수업 시간 중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보면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또는 과목에 대한 특정 과목에 대한 심적 표상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반드시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적인 연습에는 또한 끊임없는 완전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발전과 그리고 수정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발전하고 또 수정하고 발전하고 수정하고. 즉 완벽하게 달성할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회화 정도는 다 끝내면 외국인이라고 간단한 회화를 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듣기 평가까지는 끝내겠다. 라는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이 아이가 4학년에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회화 실력까지, 어느 정도 듣기까지 이 단계별 목표 성취가 있겠죠. 그런 단계별 목표를 성취하고 즉 발전하면 그것을 수정해서 또 다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교사의 역할이 또 강하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행동 수정을 해야 될까? 부모님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또 매사에 기록도 잘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 의식적인 연습,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목적 의식적인 훈련, 연습으로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는 의지력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지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 녀석은 의지력이 약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얘기 흔히들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의지력을 그 어느 때나 발휘하기 힘들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상황 의존적인 성격이 강해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상황이 되면 본인이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국어의 시에 보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산수열매를 눈길을 헤치고 따온다는 시가 있어요. 여튼 밤에 한밤중에 겨울밤에 눈길을 헤치고 찾기 힘든 산수열매를 따오게 되는데요. 그 산수열매를 따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의지력 때문일까요? 의지력 때문입니까? 겨울밤에 깜깜해, 무서워, 날씨도 엄청 추워요. 근데 결국엔 산수열매를 따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눈에 서늘한 옷자락과 얼굴을 아들의 뺨에, 열로 상기된 아들의 뺨에 막 부립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산수열매를 따올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동기. 이처럼 의지력보다는 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의 성취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 없어 탓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면 훨씬 더 좋겠지만요, 실제 내적인 동기가 스스로 일어나기 좀 어렵죠. 시간이 좀 흘러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내적 동기를 쭉 발현하기 전까지는 외적인 동기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을 주고 우리가 상품권도 주고 그 다음에 스탬프도 찍어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동기부여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결국은 아이 스스로 내적인 동기부여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내적인 동기부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 또 감탄이죠. 칭찬해주고 감탄해주는 것. 우리가 앞서도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피드백을 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정적인 피드백, 너는 임마 이것 때문에 안 돼, 자세히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실력 안 늘어, 이런 피드백보다는 야 너 이건 좋아, 이거 자세 많이 늘었다, 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목에 스냅을 이렇게만 더 주면 훨씬 더 공이 멀리 날아가고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강력한 동기부여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감탄해 주시는 것.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칭찬을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저 90점 맞았어요, 잘했죠? 야 너 잘했다, 야 너 잘했다, 요 정도 가지고 안 되죠. 아이가 기대하는 치의 몇 배? 두세 배 정도의 칭찬과 격려, 감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90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그럼 아이가 기대한 칭찬의 정도는 어머 너 잘했다, 역시 개똥이야,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머 짱! 야 너 왜 이렇게 잘했어, 너 대단한데, 야 이 천재 났는데.
뭐 이 정도, 이 두세 배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감동을 먹고 또 다음 공부를 또 열심히 해 나가겠죠. 이번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뭐 다 좋은데 영상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짧게 핵심만 전달하고 싶은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죄송하고 한번 연구하고 해보겠습니다. 짧게 영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3화 일신후일신 제2치교육의 3화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의 본질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결론을 했어요. 영상의 내용에 중간중간 제안거리들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봤어도 잊어버릴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보실 때 정말 깊이 있게 봐주시고 말이 꼬이고 조금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있어도 걸러서 잘 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반복 청취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 이뤄내지 못하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 학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늘 내가 하던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내게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학원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절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그리고 각종 검사 도구를 이용한 검사 이후에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학생에 대해서 약 한 달 정도 가르치고 나면 대충 그 학생이 보이지요. 진단평가도 하고 검사도 했고 한 달 정도 가르쳐 봤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 중학교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요.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모와 학생과 함께 동의하는 과정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원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많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학원에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3개월 후에. 우리가 보기에는 원래 못했던 애니까 조금 올랐어요. 가능성이 좀 보이죠. 나중에 좀 잘 보면 되니까. 부모들도 첫 시험이니까 그러고 넘어갑니다. 자,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나름대로 만족을 합니다. 점수 올랐네. 얘 뭐 아무 말 없겠네. 근데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옮기게 되죠.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부모가 아이를 몰라서? 아이의 상태를 잘 몰라서?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나요?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생략돼서 그런 거냐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그리고 더 향상할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한 동의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80% 90%만 성취했다면 어머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제시했던 이런 목표가 100% 달성 안 됐지만 그래도 8, 90%의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도 믿어주고 그렇지요, 맞아요, 그랬네요, 지금은 아쉽지만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학원을 신뢰하고 더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입생 입학 매뉴얼에 보면 그런 절차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한 것도 다시 재정비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꼭 명심해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적의식적인 훈련, 연습, 학습으로 우리 초원학원의 학생들이 제2치 아카데미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성장들을 가져오고 이 성취의
이 경험으로 본인들의 인생을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바탕이 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뒤에 느낌들이 먹먹하고 힘들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나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뤄내지는 못할지라도 일정한 기준 그것을 지향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학원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룰을 만들어서 선생님 보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화된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학원에서도 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스러운 학원, 그냥 드립다 가르치고 받는 학원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형 학원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관리형 학원을 표방하는 만큼 학원의 정체성도 그런 식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 회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청취하시고 들어주시냐 굉장히 고맙습니다. JH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3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